안녕하세요. 청소년 상담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당신을 위해 오늘은 지능의 다양한 정의와 또 핵심 이론들을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스피어맨, 서스톤, 길포드, 그리고 카텔의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지능을 이해하는 틀을 잡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지능하면 딱 떠오르는 정의들이 몇 개 있죠. 그 웩슬러의 정의가 유명한데요. 네. 웩슬러는 지능을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고 또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환경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개인의 어떤 총체적인 능력으로 봤죠. 상당히 포괄적인 정의 같아요. 그렇죠. 근데 스피어만은 조금 다르게 봤어요. 사물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정신작용, 이렇게 정의하기도 했고요. 정의는 이렇게 다양하지만 결국은 고등 정신 능력, 문제 해결, 환경 적응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시험에서는 이런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공통적인 맥락을 파악하시는 거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론들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는 스피어만의 이요인설입니다. 이거 정말 시험에 자주 나오죠. 네, 아주 중요합니다. 스피어만은 지능이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구성된다고 봤어요. 바로 일반 요인, G 요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특수 요인, S 요인입니다. G 요인과 S 요인,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G 요인은 모든 지적 활동의 기본 바탕이 되는 아주 공통적인 능력이에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신 능력이죠. 모든 활동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군요. 그렇죠. 반면에 SUE는 특정 영역에서만 발휘되는 능력이에요. 예를 들면 언어 능력이라든지 수리 능력이라든지 특정 과제를 해결할 때만 필요한 그런 특수한 능력인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G라는 일반적인 능력 위에 S라는 특수한 능력이 더해지는 그런 구조인가요? 네,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G요인과 S요인을 구분하는 게 스피어만 이론의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G 요인 하나만으로는 지능을 설명하기에 부족하다. 이렇게 본 학자도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바로 서스톤입니다. 서스톤은 지능이 단일한 G요인이 아니라 서로 독립적인 여러 개의 기본적인 정신 능력들, 이걸 PMA라고 부르는데요. 이것들의 집합이라고 주장했어요. 다요인설이죠. 스피어만과는 관점이 확 다르네요. 서스톤은 7가지 기본 정신 능력을 제시했거든요. 7가지나요? 어떤 것들인가요? 네, 언어 이해력 V, 수능력 N, 공간 시각화 S, 지각 속도 P, 기억력 M, 추리력 R, 그리고 단어 유창성 W. 이렇게 7가지입니다. 와, VNSPMRW. 네, 예를 들면 V는 어휘력이나 독해력 같은 걸 측정하고 N은 계산이나 수리 추리력과 관련되고요. 시험을 위해서는 이 7가지 능력의 명칭이랑 기본적인 개념 정도는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길포드는 여기서 더 나아갔다고요? 네, 맞습니다. 길포드는 서스톤의 요인을 더 확장해서 아주 복잡한 모델을 만들었어요. 바로 지능구조 모형, SOI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시험 단골 메뉴죠. 지능구조 모형, 3차원 입체 구조라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길포드는 지능 활동을 3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설명했습니다. 내용, 조작, 그리고 결과, 혹은 산출이라고도 하고요. 내용, 조작, 결과. 각 차원이 의미하는 게 뭔가요? 내용 차원은 우리가 다루는 정보의 종류예요. 시각 정보냐, 청각 정보냐, 상징적인 거냐 이런 것들이죠. 정보의 종류? 그리고 조작 차원은 그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방식입니다. 인지하고, 기억하고, 평가하고 이런 정신작용들이고요. 처리 방식이군요. 그럼 마지막 결과는요? 결과 차원은 그렇게 처리된 정보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하는 거예요. 단위 형태냐, 유목 형태냐, 관계 형태냐 이런 식으로요. 그렇군요. 내용, 조작, 결과. 이 3차원의 요소들이 조합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세 차원의 각 요소들을 조합하면 길포드는 무려 180가지의 서로 다른 지적 능력이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180가지요? 이야, 정말 복잡하네요. 각 차원에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대략적으로라도 파악해두는 게 중요하겠군요. 맞습니다. 세부적인 걸 다 외우긴 어렵더라도 이 3차원 구조와 각 차원이 뭘 의미하는지는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론이죠. 카텔의 위계적 요인설입니다. 이 이론도 빼놓을 수 없죠? 네, 카텔 이론도 아주 중요합니다. 카텔은 스피어만의 G 요인을 다시 2가지로 좀 더 세분화해서 설명했어요. G 요인을 또 나눴다고요? 네, 바로 유동성 지능 GF와 결정성 지능 GC입니다.
유동성 지능 GF는요,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능력이에요. 타고난 능력에 가깝죠. 새로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해결하거나 정보를 빨리 처리하는 능력, 추리력, 기억력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아, 약간 생물학적인 능력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청소년기의 발달이 정점에 이르렀다가 그 이후에는 조금씩 쇠퇴하는 경향을 보여요. 뇌의 생리적 성숙과 관련이 깊다고 보거든요. 그럼 결정성 지능 GC는요? 결정성 지능 GC는 반대로 경험이나 학습, 교육, 문화적 영향 같은 후천적인 요인으로 발달하는 지능입니다. 아, 후천적으로 쌓이는 거군요. 근데 어휘력이라든지 일반 상식, 아니면 축적된 경험을 통한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것들이죠. 이건 교육이나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발달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계속 발달하거나 유지될 수가 있어요. 아하, 그렇군요. 유동성 지능은 타고나는 측면, 결정성 지능은 학습되는 측면이 강하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부터 바로 시작할까요? 지능을 딱 하나, IQ 점수, 이걸로만 본 게 아니라 여러 영역으로 나눠봤다는 게 참 획기적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가드너는 그 기존의 지능 개념이 너무 좁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특정 문화 안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문제 해결 능력 또는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능력, 이걸 지능으로 정의했죠. 언어, 논리 수학 지능 뭐 이런 건 기본이고요. 여기에 음악, 공간, 신체 운동, 또 대인관계, 개인 내적, 자연 탐구 지능까지 총 8가지 독립적인 지능을 제시했습니다. 8가지나요? 네, 중요한 건 이 지능들이 서로 완전히 별개로 발달할 수 있다고 봤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상담할 때 아이들의 다양한 강점을 발견하는데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주죠. 그렇군요. 여러 종류의 지능을 제시한 가드너와는 좀 다르게 스턴버그는 지능을 구성하는 요소에 주목했죠. 스턴버그는 지능을 딱 3가지 요소로 설명했어요. 이게 3원 지능 이론입니다. 첫째가 성분적, 그러니까 분석적 요소고요. 둘째는 경험적, 즉 창의적 요소. 마지막 셋째는 상황적 또는 맥락적 요소. 이건 실제적인 능력과 관련이 깊죠. 아, 분석, 창의, 실제적 능력 이 3가지군요. 네, 성분적 요소는 익숙한 문제를 잘 분석하고 해결하는 능력이고요. 경험적 요소는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고 또 과제를 자동화하는 그런 창의력이나 통찰력, 그리고 상황적 요소는 실제 현실에 잘 적응하고 필요하면 환경을 바꾸는 능력, 이걸 의미합니다. 스턴버그는 이 3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성공 지능을 발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공지능이요. 균형이 중요하군요. 자, 그럼 이제 지능 검사의 역사로 넘어가 볼까요? 비례를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정신연령이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해서 아이들 지적 수준을 파악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비네하고 시몽이 함께 개발했죠. 당시 프랑스 교육 당국 요청이었어요. 학습 부진 아동을 좀 선별해달라. 그래서 최초의 실용적인 지능 검사를 만들었고 여기서 아동의 지적 발달 수준을 보여주는 정신연령, 즉 멘탈 에이지 개념이 탄생했습니다. 아, 그게 시작이었군요. 그렇죠. 그 이후에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터먼 교수가 이걸 미국 문화에 맞게 수정하고 표준화 작업을 했어요. 그게 바로 스탠포드 비뇌 검사입니다. 이때 처음으로 정신연령을 실제 생활연령으로 나누고 거기다 100을 곱하는 방식, 우리가 아는 비율 IQ 개념을 사용하게 된 거죠. 지능 측정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럼 비교적 최신 검사라고 할 수 있는 카우프만 아동 평가 도구 KABC도 한번 살펴보죠. 이건 신경심리학 이론에 기반했고 특히 학습장애 진단에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KIBC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아동의 인지 처리 과정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이에요. 정보를 순서대로 처리하는 순차 처리 능력하고 여러 정보를 동시에 통합해서 처리하는 동시 처리 능력, 이 2가지를 구분해서 평가합니다. 처리 과정을 본다는 게 핵심이군요. 맞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인지 처리 능력, 즉 지능과 습득도, 그러니까 이미 학습된 지식을 분리해서 측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지 과정에 어려움이 있는지 파악해서 학습 부진이나 학습장애 아동에게 맞춤형 교육 계획을 세우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죠. 그리고 비언어성 척도도 포함되어 있어서 언어적 요인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한국판 KABC2도 나왔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한국판 KABC2는 측정 대상 연령 범위도 더 넓어졌고요. CHC 이론에 기반한 척도들도 추가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집단 검사의 시작이라고 불리는 아미 알파 베타 검사도 시험에 종종 언급되죠. 이건 그 시대적 배경이 참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렇죠. 제1차 세계대전 때 미군에서 개발한 거예요. 신병을 대규모로 모집하고 또 적절한 보직에 배치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시간과 비용을 아끼려고 만든 대규모 집단 지능 검사였습니다. 아미 알파는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을 위한 언어성 검사였고요. 반면에 아미 베타는 글을 모르는 문맹자나 영어를 못하는 이민자들을 위한 비언어성 검사, 일종의 동작성 검사였죠. 집단 검사의 효시라는 점에서 심리학사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 지능 검사의 이론적 토대가 되고 있는 CHC 모델을 짚어보죠. 이게 요즘 지능 연구나 검사 개발에 아주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카텔 캐롤 이 세 학자의 이론을 통합한 건데요. 현재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지능 구조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HC 모델은 지능을 일종의 위계 구조로 설명해요. 가장 위 3층 위에는 일반 지능 G 요인이 있고요. 그 아래 2층 위에는 유동성 지능 GF, 결정성 지능 GC, 시각 처리 GV, 청각 처리 GA, 단기 기억 GSM 같은 한 10개 정도의 좀 더 넓은 범위의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 1층 위에는 아주 많은 수의 구체적이고 특정적인 능력들이 자리 잡고 있죠. 아, 3단계 구조군요. 일반 지능, 넓은 능력들, 특정 능력들. 네, 우리가 보통 많이 사용하는 웩슬러 지능검사 같은 현대의 주요 지능검사들이 바로 이 CHC 모델의 이론적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지능력 영역들을 측정하고 이를 종합해서 전체 지능지수를 산출하는 거죠. 지능 검사의 여러 유형들. 이걸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지 핵심만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기준이요. 무엇을 측정하는가 이걸로 나눠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지능을 이렇게 하나의 큰 덩어리로 보느냐 아니면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나눠보느냐 그 차이인데요. 일반 지능 검사는 지능을 그야말로 전체적인 어떤 포괄적인 능력으로 보고 그 총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검사입니다. 전통적인 방식이죠. 아, 전체적인 점수 하나로 딱 보는 거군요. 그렇죠. 반면에 특수 지능 검사는 다릅니다. 지능이 여러 독립적인 능력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추리력, 기억력, 아니면 공간 지각 능력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각 능력을 개별적으로 측정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흔히 적성 검사라고 부르는 것과도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어요. 언어 검사는 문항을 이해하고 답하는 데 언어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과거에 미군에서 썼던 군대 알파 검사 같은 게 대표적인 예시죠. 글을 읽고 쓸 줄 알아야 했어요. 아, 그럼 글을 모르는 분이나 아니면 어린 아이들, 또 외국인에게는 좀 불리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그 점 때문에 비언어 검사가 나왔습니다. 도형이나 그림, 기호 같은 걸 활용해서요. 언어적인 요소를 최대한 줄인 거죠. 아니면 직접 물건을 조작하게 한다든지 실제 수행하는 걸 보고 평가하기도 하고요. 그럼 이번에는 응답하는 방식에 따라서도 나눌 수 있을까요? 직접 만들거나 하는 거랑 그냥 종이에 쓰는 거랑은 다르니까요. 네, 좋은 지적이세요. 동작 검사는 수검자에게 나무 토막이나 그림 혹은 어떤 도구 같은 구체적인 재료를 줍니다. 그리고 특정 작업을 수행하도록 요구하죠. 그 수행 결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그 과정을 보고 지능 수준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비언어 검사랑 좀 겹치는 부분이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 필답 검사는요? 필답 검사는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하는 방식일 텐데요. 종이에 제시된 문항을 읽고 생각해서 답을 글로 쓰는 방식입니다. 쓰는 것 외에 다른 작업은 요구하지 않아요. 아, 학교 시험 같은 그런 형태군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검사를 한 번에 몇 명에게 실시하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어요. 개인지능 검사랑 집단지능 검사로 나뉜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이 둘은 장단점이 아주 뚜렷해요. 개인지능 검사는 이름 그대로 검사자와 수검자가 1대1로 진행합니다. 그러다 보니 수검자의 반응 태도나 행동, 심리 상태, 아니면 어떤 점이 강하고 약한지 이런 걸 아주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아, 깊이 있게 볼 수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타당도나 정합성이 높고 임상적인 해석에도 아주 유용합니다. 하지만 단점은 역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요. 검사자에게도 고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럼 반대로 집단지능 검사는 효율성이 높겠네요. 네, 그게 가장 큰 장점이죠.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많은 인원을 동시에 검사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모든 수검자에게 동일한 조건에서 시행된다는 점도 장점이고요. 하지만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수검자 개인의 건강 상태라든지 긴장감 같은 개인적인 요인을 통제하기가 어렵고요. 검사자와의 어떤 신뢰관계 형성이나 상황에 따른 융통성 있는 진행, 이런 건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개개인의 특성을 깊이 파악하기는 좀 힘들죠. 네, 그렇겠네요.